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법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학 박사 윤정진입니다. 지금 약간 계절적으로 꽃샘추위 기간인데요. 좀 있으면은 멋있는 꽃들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청운의 꿈을 갖고 이제 국립외교관, 외교관 후보자라든지 혹은 5급 공채, 일반, 국제통상 혹은 입법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꽃샘추위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국제정치학,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국내에서 대표적인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습니다. 많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의 강의 경력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타이틀은 핵심 국제정치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예비순환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과목의 수강 대상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점적인 것은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5급 공채, 일반 국제통상이든 입법고시든 국제정치학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물론 국립외교원 시험이 조금 깊이 들어가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점은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국제정치학,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자를 소개하면요. 저는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고요. 서울대에서 정치학 석사 및 학사, 육사에서 문학사를 마쳤습니다. 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등에서 상임이사라든지 특임이사, 이사, 또 학술분과위원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학회 활동도 같이 해왔습니다. 육사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대학원 등에서 약 25년 정도 정치학, 국제정치학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여왔습니다. 최종연구소의 국가전략이라는 학술지라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제문제연구 등 여러 가지 국제정치와 관련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서 논문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정치학을 비롯해서 신국가안보론, 대외정책과 합리성의 제약, 한미동맹 분석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저술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강의 경력과 학회에서 활동 경력과 그 다음에 연구활동의 경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험 준비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국제정치학은 강의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대학생 대상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국제정치학을 배우는 점도 있지만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의 목표를 명확하게 국제정치학 고득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을 합격하도록 돕는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실용적이고 실무적으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강의의 진행의 특징은 core,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RE, 핵심이라는 의미죠. 먼저 C, comprehensive,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러 단계에 걸쳐서 1년 동안 같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우는 주제를 충분하게 이렇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주요 수험서들을 다 분석했고요. 주요 대학의 국제정치학 관련 과목, 그 다음에 채택된 교재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고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국제정치 관련해서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도 제가 수십 권을 스크린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1년 함께 공부하는 순간 시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주제를 잡게 될 겁니다. 또한 제가 학교 활동도 하고 등등 학교와도 연계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 활동이라든지 학술지에서 나오는 주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스크린에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주요 대학마다 담당 교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요 저술활동이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활동도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optimal, 최적합적인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게 살핌으로써 빠지는 내용이 없이 공부하도록 하면서도 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학습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나올 만한 그런 예상 문제 내용에 대해서 수준 높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드리면은 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잘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험 대비에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R, responsive, 반응적이다. 이건 뭐냐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마 수준이 다양할 겁니다. 비전공자도 있고요, 전공자도 있고요, 이미 시험 공부를 1순환을 전체 한 코스를 다 마친 그런 수험생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강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필요하면은 개인별로 심층 상담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필요한 상담을 해 나감으로써 개개인별로 가장 최적의 어떤 그 강의와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effectual, 효과적이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알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세련되게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고득점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은 심층적으로 배우지만 그것을 어떻게 답안지에 잘 옮겨 적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요, 연습도 하고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답안 작성 연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강의를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핵심 내용만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는 양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답안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을 세련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또 고품격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상식과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1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답안을 잘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 단계입니다. 이미 시험을 치러본 학생도 있고요. 또 처음 시작한 학생도 있겠는데요. 일단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으로부터 1순환, 2순환, 3순환, 집중 특강까지 크게 5단계에 걸쳐서 핵심 국제정치학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비순환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제정치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주요 대상은 뭐고 방향은 뭐고 방법은 뭐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할 건데요. 뭘 기준으로 그걸 제가 제시하겠습니까? 바로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출제 경향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 줄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를 국립외교관 후보자 과정의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5급 공채 행정, 국제통상, 입법고시에 있는 국제정치학 관련 문제도 전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이상 분량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흐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 위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또 기출문제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나가게 되고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그런 큰 흐름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국제정치의 이론 및 이슈에 대해서 우선 예비순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겁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뿐만 아니고 이미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다시 한번 핵심에 대해서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특히 답안지 작성 관련해서는 어떤 기본 요령, 일단 여러분들이 답안지와 친숙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실력은 답안지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요령을 소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1순환에서는 좀 더 한 단계 높여가지고 핵심 국제 정치 이론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게 1순환이 되겠고요. 기존의 기출문제를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기출문제라든지 제가 강의하면서 제시하는 예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연습을 주 2회 수준 정도 하게 될 겁니다. 1순환부터 벌써 답안 작성입니까?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 수준에 맞게 그 답안을 작성하면은 제가 그 채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환에 가서는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과 이슈 중심으로 더 숙달 연습과 강의를 하고요. 답안 작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숙달되는 그죠?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기출문제나 예상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런 실력을 더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주 3회 정도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순환에 가서는요, 출제 가능성 이론 및 이슈를 최종적으로
복습하고 재정리하면서 답안 작성 능력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어떠한 국제정치학적인 이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이라든지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답안을 좀 더 수준 있게 충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중 특강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중 예상 문제를 제시해 보면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고 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단계를 거쳐서 저와 함께 핵심 국제정치학을 같이 배우게 된다면 국제정치학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신감 있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궁금하죠, 그죠?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 것인가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국제정치학 관련된 출제는 국제정치 이론 파트와 국제정치 현실 파트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토대를 뒀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이슈나 쟁점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팩트를 사실을 모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시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응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제정치 이론 파트에서는 국제정치학 총론으로부터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뒤에 조금 더 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비판이론으로부터 쭉 가서 외교정책론, 국제정치 게임론으로부터 동아시아 국제정치론까지 이렇게 이론 파트를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제정치 이론 중에는 현실주의가 가장 출제 비용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최근 부상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이론을 제시한 구성주의가 주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 비중이 점차 높아져 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론의 여러 부분들 중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교정책론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은 좀 더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정치 현실 파트입니다. 주로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우리가 쭉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수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외교정책을 일별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5급 공채라든지 입법고시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립외교관 후보자 과정에서는 외교사가 출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사는 국립외교관 후보자 과정 수험생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요. 실제로 5급 공채라든지 입법고시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이 외교사를 잘 공부해 놓고 이해해 놓게 되면 자기가 답안 작성을 할 때 상당히 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외교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5단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크게 국제정치 이론하고 국제정치 현실 파트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국제정치 이론에서 먼저 총론 파트에서는
주권 국가라는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가 어떻게 등장해 있으며 그 이후에 국제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국제정치 사상가들의 사상적인 논의의 전개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론들은 아까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론적으로 살펴보고요. 국제정치학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주요 분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비전공 학생들도 국제정치학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뭐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나침판과 같은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쭉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5년 이상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면서 왜 어디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최근 추세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큰 흐름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면서 내가 국제정치학을 길을 잃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길을 알고 지도를 갖고 나침반을 갖고 명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비중이 높았던 그런 국제정치 이론인데요. 지금은 뭐 출제 비중이라든지 학문적 비중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일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 등장 배경이라든지 주요 특징, 현실적인 전개와 한계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비중은 그렇게 높게 강의되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많이 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등장했던 이상주의가 사실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연맹이라든지 어떤 평화조약이라든지 우리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어떤 부전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면서 세계대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학문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정치 권력적인 투쟁적인 모습을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국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날 것이며 세계 대전쟁을 예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분석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주의의 구체적인 이론들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파트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때는 제가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출제 경향을 같이 제시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현실주의 사상적 계보와 그 다음에 구체적 이론으로서의 지정학, 고전적 현실주의, 세력전 이론, 패권안정론, 패권전쟁론, 여기 신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가지가 넘네요.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나라들의 특성이 있고 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 핵심 특징을 제가 잘 짚어주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그 힘이 비등비등한 그런 힘의 균형 상태가 있으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세력전 이론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힘이 비등비등해지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 말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패권안정론은 이 세력전 이론과 조금 유사한데 세력전 이론은 그래서 힘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어떤 강력한 국가가 세계 질서를 지배하면 그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계 대전쟁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패권 안정론도 유사합니다. 이른바 패권 국가가 세계 질서를 자기 중심으로 유지는 하되 그 속에 안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또 일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세계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패권 전쟁론은 패권 국가가 그렇게
세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패권 국가도 힘이 부상했다가 최절정에 이르렀다가 어느 순간에는 쇠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패권이 변동하게 되면서 결국은 새로운 세력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패권 전쟁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전쟁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세력 전이론이고요. 패권 전쟁론은 그것과 다른 시각에서 이 치고 올라오는 도전 국가를 기존의 패권 국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전이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패권 변동론은 패권 전쟁론하고 좀 연관은 됩니다만 여하튼간에 어떤 초강대국의 국력은 부상했다가 쇠퇴하는 역사적 순환에 늘 놓여왔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국제체제로는 뭐 양극체제냐 다극체제냐 양극체제도 부드러운 양극체제냐 아주 강력한 양극체제냐 등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평화와 안정 이런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현실주의자는 뭐냐면은 고전적 현실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 대 국가 혹은 동맹 집단 대 집단의 문제를 가지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신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그게 아니고 개별 국가든 동맹 집단이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그 전쟁이나 평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체제라는 구조적인 특성 자체가 전쟁이나 평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하고 신현실주의가 약간 대비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화적 현실주의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나 이런 데서는 국가가 자기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결국은 내가 권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견제하고 상대방이 대항 동맹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끝까지 국력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세력 균형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자제를 하는 그런 가운데 국익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방어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국가라는 것이 원래 다른 나라를 이겨서 점령해서 무너뜨려서 국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를 유지하는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정치적 행위를 한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이렇게 약간 방어적 측면을 봐야 된다는 게 방어적 현실주의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이익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라는 것은 원래 내가 얼마나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둘이 공동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은 국력을 창출하면 내 순위가 내려가잖아요.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 국력 가설은 어떤 이 국가 간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고요. 공격적 현실주의는 요 상대적 이익가설과도 좀 연관됩니다만은 모든 나라는 자기 생존을 가장 우선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나보다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국력을 가장 증대시켜가지고 반드시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세적이죠.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개별 국가 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제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받아는 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대체적으로 고전적 현실주의자는 어떻게 봤냐면은 강한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항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고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지만 이 신고전적 현실주의 즉 고전적 현실주의인데 조금 새로운 이 신고전적 현실주의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강한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동맹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강한 편에 서는 게 자기 국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편승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강한 국가에 대항하는
동맹을 만들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강한 국가 편으로 들어가서 강한 국가가 더 강해지도록 하는 대신에 그 강한 국가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장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것, 편승을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신고전적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보면은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특징, 개념, 분석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별해낼 수 있으면은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잘 대비가 되고요. 현실주의를 잘 대비하면 일단 국제정치학 시험에 한 30-40%는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 강의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중심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현실주의자에 다루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국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비정부적인 비국가적인 행위자라든지 이런 사람 혹은 존재들이 국제정치에서 많이 등장했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국가와 국가라는 게 꼭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아니고 그 속에서 협력도 가능하고 상호 의존도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통합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상적 계보를 살펴보고요. 통합이론, 외교정책론, 상호의존론, 신자유제도 등등등 쭉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험장에 가면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 강의에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데요. 저 나라가 나의 우방이냐, 적이냐, 동맹이냐는 것 자체가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것을 보는 시각, 관념, 상대방과 나는 서로 어떤 관계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관념적 구조, 힘의 구조가 아닌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컨스트럭티비즘인데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주목받고 출제 비중이 좀 높아져 오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학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 강의에서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막스주의적인 그러한 비판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일별해서 간략하게 본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출제된 적이 없고요. 자본주의 체제라든지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론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이론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좀 주제고, 다만 이 내용들은 다른 그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교정책론인데요. 각 국가 간에 어떠한 관계라는 것은 외교적 행위를 통해서 표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과연 각 국가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며 누가 결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파트고요. 아마 국제정치학 전공과정이 있는 대부분 대학에서는 아마 외교정책론이 강의가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정책이 뭐냐, 수단은 뭐냐, 이 외교정책을 보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시각은 뭐냐 이런 걸 살펴보고요. 그라함 T. 앨리슨이 외교정책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모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The Essence of Decision, 결정의 요체라는 책에서 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외교정책론을 배우면 반드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배우고 외교정책론을 배웠다 그러면은 뭔가 좀 가르치는 분이 핵심을 빼놓으신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 있다. 합리적 행위자,
조직과정, 관료정치 모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국가라는 것이 어떤 외교정책을 가장 합리적으로 유일한 행위장으로서 결정한다. 이게 이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인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국가 안에도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라는 걸 볼 때는 뭐 외교부도 관여하고 통일부도 관여하고 뭐 국방부도 관여하고 그러는데 각 여러 조직들이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 조직이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외교정책의 처방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국가가 하나라고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통합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조직이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관료정치 모형은 외교정책이 일어날 때 조직도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대통령도 있고요, 뭐 비서실장도 있고요, 뭐 안보정책실장도 있고, 뭐 여러 장관들도 있고, 그 밑에 뭐 차관급, 국장급 이런 여러 주요 인물들, 관료들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과 그다음에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또 자기 이해관계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적절히 흥정타협하면서 외교정책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최선의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결정해내는 것만 아니고 흥정과 타협의 산물로서 나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외교정책 결정의 합리성이 제약되는 것을 얘기한 게 조직과정 모형하고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합리적 행위자명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화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 모형들. 특히 그 외교정책은 개인들이 혹은 집단이 참여하지만 집단 심리라든지 개인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심리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면서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개입하게 되고 결국은 외교정책 자체의 합리성이 제약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 이것이 서로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퍼블릭 디플로마시 요즘 우리나라도 공공외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관심 분야인 공공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안보론. 국제정치학은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결국에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 문제, 전쟁이나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안보론이 중요한 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안보 딜레마다. 즉 내가 나를 안전하기 위해서 내 군사력을 건설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다시 나한테 위협이 되면서 서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안보가 더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을 중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또 방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세력균형 그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좀 다른 개념인 위협균형, 연선균형 그건 본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동맹 중요하죠. 동맹이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동맹 속에서 서로 상호관계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협력이 있을 수도 있고 동맹 속에 어떤 딜레마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봉쇄정책, 억지정책 그 다음에 핵무기 관련된 거 일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유엔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나라 전쟁을 일으키면 힘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제재를 가게 돼. 한국전쟁 때 북한이 침략했을 때 유엔군이 와서 그렇게 한국을 방어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집단안보 시스템. 그 다음에 공동안보. 이건 뭐냐면은 서로 그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든지 군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나로부터 위협이 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위협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공동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공동 안보라고 합니다. 협력 안보 이런 것들은 어떤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은 그 자체로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뿌리가 정치적인 거, 이념적인 거,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협력을 해서 그런 갈등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외교 그런 것들을 다자 외교라고 하면 여러 국가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어떤 여러 국가들의 어떤 안보의 증진 이런 것들을 협력 안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안보는 뭐냐면은 국가를 튼튼히 하는 게 국가 안보인데요. 국가를 튼튼히 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 안에 있는 인간들의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안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나오게 된 것, 그런 등등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강의에서 이제 시간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예비순환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순환에서 또 2순환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가 되고 숙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정치경제론입니다. 사실 국제정치하면은 정치적인 문제만이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와 경제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와 경제는 둘로 나뉘어진 별도의 영역이다, 별도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경제론은 바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가 서로 연관된 측면을 살펴보는 그런 분야며 국제정치학의 한 파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전쟁과 평화의 어떤 문제가 어떤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실생활과 연관된 게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미중 간에 당장 전쟁합니까? 그들 간에 평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 가지고 지금 심각합니까? 무역 분쟁을 놓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국제 정치 경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경제만 보는 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국가 간의 권력 투쟁적인 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정치적 투쟁으로 일어나기 전에 여러 국가 간의 지역 내에 어떤 경제적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국제 정치 경제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 통상, 국제 통화, 국제 금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런 현상이 주된 현상이 뭐며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주요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공적 개발 원조, 우리나라도 지금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막 늘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국제 정치 게임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가 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게임으로 한번 봐가지고 국가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보며 그 속에서 왜 갈등을 하는지 왜 협력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며 또 어떻게 하면은 협력을 달성을 해서 서로 안정을 달성하고 서로 평화를 달성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재밌는 주제죠.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모두 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있으면 게임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좀 게임을 좀 덜 하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그 게임 재밌게 하는데요. 그거보다 아주 수준이 높은 국제 정치 게임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더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아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모든 국가는 어떤 기대 효용이 높은 것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어떠한 게임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평화나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실제로 게임 구조가 어떠한에 따라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을 하고 서로 배신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국제정치 게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비겁자 게임, 사슴사냥 게임,
맞대응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양면 게임, 툴레벨 게임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이 응용돼 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과 게임 상황을 잘 이해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 간에 갈등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갈등과 배신의 게임 구조화에서 그대로 가지 않고 협력과 평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 하는 것이 이제 국제 정치 게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공부를 해보면은 흥미로운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파트를 잘 정리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론, 특히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문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비정부적 국제기구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여기서 출제한다고 해서 왜 거기서 출제했습니까?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주류적인 그런 국제 정책의 한 분야였지만 다른 중요한 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 많이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에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국가의 중요한 인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동아시아와 연관된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정치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핵심적인 것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만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다른 이론이 연계되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치의 현실 파트입니다.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에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보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론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점수 비중이 아마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론을 같이 결합하면서 또 한 가지 이론뿐만 아니고 두 가지 이론, 세 가지 이론을 같이 종합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양하게 보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점수 비중이 크게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런 국제 정치의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이슈들, 중요 쟁점들을 일별해서 제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들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출제될 만한 이슈와 쟁점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침판과 지도 없이 아마존 정글숲에 들어가서 헤매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잘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국의 외교정책. 사실은 뭐 국제정치 현상이라는 것이 각국의 외교정책이 서로 연계되면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행위자들의 외교정책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큰 정권별로 이렇게 큰 흐름, 거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책 용어라든지 정책 노선 이런 것들만 일별해서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좀 더 수준 높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현대 외교사입니다. 외교사는 역사적 팩트를 묻고요. 거기에 대한 시각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해놨는데 여기에 출제가 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현실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대비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 외교사와 동양 외교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외교사는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때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죠?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종교전쟁이 끝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신교 국교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간섭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마치자 하면서 너는 신교를 택하고 나는 국교를 택하든 간에 서로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자 하면서 국가의 주권 개념이 그때 형성되고 인정되면서 실질적인 근대적인 주권 국가가 이때 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권 국가 간의 국제 정치가 실질적으로 출발한 것이 이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그냥 지배하고 침략하고 복속시키고 그런 어떤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역사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주권 국가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주권 국가 간의 국제 정치가 형성됐기 때문에 외교사 부분을 요 파트부터 쭉 살펴보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를 외교사 범위로 가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사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해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에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왕정 복구하는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로 복구하는 비엔네 체제가 수립됐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흔들리며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독일 통일되는 과정에서 비엔나 체제가 이 독일 통일에 주역했던 비스마르크가 형성한 유럽의 정치 질서로서의 비스마르크 체제로 어떻게 변환되었으며 그 이후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실각하면서 이제 삼국 동맹 그 다음에 삼국 협상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발칸 전쟁이라는 이런 거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유 조약 체계에 의한 베르사유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베르사유는 파리에 있는 궁전이죠. 거기에서 조약이 맺어졌다 해서 이제 베르사유 체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제 그 사이 전간기, 전쟁 중간 기간, 혼동기인데 그때 몇몇 특징적인 외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그러한 얄타 및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외교사는 결국 한중일이죠. 한중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 한중일 어떻게 개국을 했으며 그 이후에 어떠한 주변 국가의 관계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영일동맹, 러일협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태평양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회담, 그 다음에 미일협상,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의 개전 문제, 그다음에 중국, 일본, 조선의 어떤 핵심적인 외교사 이런 것들을 아주 깊게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 큰 흐름만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미국의 외교사를 한번 20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별해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체제가 수립됐잖아요. 그래서 이 냉전체제가 어떻게 형성돼서 심화됐으며 위기를 겪었고 70년대 데탕트 평화공존체제가 어떻게 완화됐으며 70년대 말에 어떻게 신냉전체제가 등장했고 그 이후에 90년을 맞이하면서 탈냉제로 넘어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유럽 지역하고 이 지금 아시아 지역하고 냉전이 형성돼서 진행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탈피되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전에서 탈냉전 체제로 왔는데 이 탈냉전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냉전 체제와 탈냉전 체제의 어떤 차이는 뭔가 이런 걸 살펴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탈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질서가 형성된 건지 뭔가 질서를 향해서 나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고요.
탈냉전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중요한 전쟁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을 간단히 짚어보고요. 또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그 나토가 옛날 그 공산권 국가까지 막 확대된다든지 EU가 중부 유럽까지 막 확대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탈냉전 이후에 유럽의 그런 어떤 그 주요 흐름, 특징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어떤 다자적인 협력 시도의 모습, 그거의 가능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냉전 과정이 달랐고 진행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탈냉전이 되는 그런 모습도 다릅니다. 지금 유럽은 다 탈냉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아시아 지역에는 베트남이라는 북한이라는 중국이라는 공산체제가 있습니다. 이념적 대결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그 지역적인 탈냉전의 어떤 그 전개의 어떤 그 차이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정치학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1년간 쭉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 정치학 비타 500이라고 했습니다. 전현무가 비타 500 그러죠? 예. 여기에 다 들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비타민이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핵심 국제정치학이 바로 비타 500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속에 출제될 문제가 다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함께 이 핵심 국제정치학 예비순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합격의 어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것인가 쭉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 말고요. 이제 실제로 예비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두 가지의 시범 강의 동영상을 함께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 것을 토대로 하고요. 실제로 예비순환 과정에서 강의가 어떻게 세부 주제별로 전개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내가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신감 있게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범 강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여러분 이 프라임의 핵심 국제정치학 예비순환 과정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